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박스권 흐름을 이 틀로 본다면, 예.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이 상단과 대략적인 하단을 이렇게 보고, 요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상승하던 기간에도 보면 코로나로 저점을 찍고 한 2달 횡보한 경우도 있었고, 또 거의 3달 가까이 횡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올랐다고 보지만 상승한 기간은 딱히 길지가 않습니다. 요때, 요때. 네, 그래서 전체 기간 중에 상승한 기간은 짧다. 근데 그게 한번 잔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뭘 더 기대한다? 예, 반푸너지도 없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박스권 흐름만 해도 굉장히 좋은 편으로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요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요 올라오는 중심선에 닿았을 때 한번, 예, 그리고 이제 이탈하고 요 안정을 찾은 이후에 변동성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뭐 선거 이후에 이제 조금 소홀해지면서 조정을 받는, 근데 큰 조정을 받지는 않는 게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지수가 빠지려고 하면 이렇게. 예, 그래서 팔아먹기는 하지만 지수를 훼손할 만한 의지는 없다. 그리고 외국인 안에서도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일어날 텐데, 누적으로 보면 올 들어서 외국인은 거의 중립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를 다 받고 있고, 이 기관 매도를 보면 대체로 국내 장기 투자 성향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뭐 골고루 빠져나갑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주식이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털었던 종목들은 뭐냐? 전부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 뭐 현대차,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그 대형주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그거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느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이제 판 돈으로 수익률 게임을 할 겁니다. 그럼 얘들이 어느 정도 매집을 해가지고 주식을 올려먹는데 이미 실컷 오른 종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잘 매집해가지고 올려먹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두 번째 거니까. 그럼 지금 봐야 될 게 종목을 꼭 찾아야 된다. 저는 3월 말까지 별로 지수는 괜찮을 것 같지만 먹을 게 없는 장세로 판단을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쉴 때도 있어야지 계속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지금 이 주식 평가액이 1억 1천만 원 조금 넘는데, 요거랑 뭐 영신금속은 투자하고 또 별개니까, 요거는 전체 제가 투자하는 자산의 10%도 안 됩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두고 있다. 요런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어쨌든 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당장은 뭐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굳이 이제 지금 뭔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지금 팔면서 뭔가 매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금액으로 보고 순매수로 보고 뭐 한 20일 정도 보면 순매수가 금액으로 많았던 게 코덱스 200 이런 걸 보면 이제 펀드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펀드에 돈 넣으니까 이런 코덱스 200 이런 데 넣으니까 직접 하면 수수료가 없는데 펀드 가입하면 운용 수수료를 떼니까 차라리 직접 코덱스 200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수익률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뭐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 그리고 코스닥
150 선물이나 레버리지 이런 거는 지수하고 관련된 거니까 빼고 본다면 지금 SK하고 고려아연 굉장히 익숙한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SK하고 고려아연 제가 자주 언급하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그리고 원유 선물, 이마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CJ 제일제당. 네, 제가 이거를 의도하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잘 아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에서 수익률 게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오늘 나중에 SK 고려아연, 이마트, 그리고 CJ 제일제당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팔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빼고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생각했을 때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국내에 있는데, 요게 이제 내수주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달리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박스권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기관 순매수가 많은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서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크게 두지는 않는데, 만약에 둔다고 하면 기관 매수하는 종목을 사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그럭저럭 잘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뭐 셀트리온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거의 한계에 왔고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좀 위태한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기 시세를 내고 지금도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버티고는 있는데 그 단기 시세를 내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거 신고가에서. 그리고 고점이 하나, 둘, 셋, 3천형 패턴인데 제가 3천형에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50% 반등도 나왔고, 그리고 38.2에서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 크게 확대를 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을 찍고 떨어져 가지고 이 38.2 자리에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기까지 반등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타 자리가 충분히 나왔고, 그리고 그날 50%까지 또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 경험상 통계적으로 50% 찍고 올라가는 종목도 아주 가끔은 있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상승 시작부터 해서 절반을 터치를 하는 순간 한계가 이제 여기가 됩니다. 근데 이미 이 한계는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기껏 잘 나와야 이 어깨 정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쳐준 거고 이제 시세가 죽는 과정을 밟아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근본적인 어떤 부분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내부 거래로 문제를 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리스크를 대부분 감당하는 형태입니다. 셀트리온은 그냥 팔면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팔면 되는데, 지금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져 가지고 이제 특허 만료되는 약에 보통 평균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가 10개 이상입니다. 이 시장을 선 개척해가지고 램시마 혼자 있을 때랑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많이 나오고, 심지어 지금 상용화된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이 4개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5개입니다. 삼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상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이거 가지고 작년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익을 모두 감수를 하는 체제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들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개인 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합병 비율을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보다는 양호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부분들도 이게 현물 출자를 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에 현물 출자를 하면서 이 부분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되냐면, 모 회사가 이 자회사를 2개를 갖고 있으면
1년 있으면 얘네들이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예,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합병을 해서 모회사가 되면 이 회사들은 1년 안에 1년 이후에는 합병을 하는데 거의 걸림돌이 없으니까 합병을 할 거고, 뭐 셀트리온 제약도 흡수 합병을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생기는 자사주는 뭐 시장에 털어가지고 현금을 만들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그런 동기가 많이 약해졌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에서 지금 기술적으로라든지 이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가지고 주가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 시가총액 21조, 거의 22조인데 이 22조짜리를 올릴 만한 돈이라면 진짜 몇 조 원이 돼야 될 거고, 그 몇 조 원의 돈을 뭘 보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 그래서 이제 요 코스닥 지수가 버티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양호하고, 뭐 이거 인버스는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예, 근데 코스닥이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고, 요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이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를 할 것이다. 이 부분도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국민연금의 투자라든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 모든 게 사실은 중소형주에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뭐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주권 행사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뭐 그리고 대기업들도 다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잘 해나가고 있고 실적 잘 내고 배당 잘 주는데 국민연금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중소형주들은 보면 오너들이 주주들하고 주주이익하고 오너이익하고 합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중소형주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 예를 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거라든지, 좋은 쪽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에서 갑질을 한다. 근데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 국민연금이 있으면 이런 거나 좀 하고, 뭐 최대 주주가 다 뜯어먹는 회사 있으면 거기에 주주권 행사해가지고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중소형주에서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을 보전을 한과 동시에 국민연금을 내는 기본이 되는 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저한테 시키면 그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어쨌든 대형주가 흔들리더라도 중소형주의 선방으로 코스닥 지수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요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외부 일정에 있어서 늦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장 끝나고 정리하고 바로 올려드립니다. 네. 네, 뭐 지금 오버슈팅 나는 종목들 보면서 내 종목들이 그때 되면 팔아야지 이런 거,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거. 아이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 오전에 지붕 뚫고 하이킥, 여기 보시면 제가 주변 분들한테 주식 추천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는 뭐였지? 제목이 신지 서민정에 끝나지 않는 독촉인데, 그냥 신지 서민정 주식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여기 검색을 이렇게 신지 서민정 주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뜨는데,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에 대해서 대화가 많이 될 건데, 요거를 보시면
종목 추천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기대치가 달라서 그런데 비교할 대상도 다르고, 예,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난 A 종목을 사서 쭉 가져가야지 하는데 좋으니까 너도 한번 사봐. 이렇게 됐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다른 거 오르는데 얘만 안 올라가네 등등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저처럼 아주 단련된 이 심장이 딱딱한 사람들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본인 매매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본인도. 그래서 여기서 잘 갖고 가는데 인내심을 여기서 계속 주변 분들한테 시달리다가 인내심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다 팔자 이렇게 돼서 팔고 나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업 보고서는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주식 공부에 가시면 사업 보고서 관련해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소심하네. 네. 아니, 뭐, 말씀하시면 되지. 뭐, 요 뒤에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담백하게 의견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그게 이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하는 원인들, 거기 왜 그렇게 실패를 해 나가는지를 보고, 그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들만 잘 충실히 하셔도 잃지 않으실 거고, 잃지 않고 좋은 종목 보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오버슈팅이 나올 거고, 올라가다 보면 수익을 제대로 얻을 거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면, 아, 이렇게 큰 파동을 먹는 거구나. 주식이란 게. 빨간 것만 보면 파는 게 아니라, 빨간 거 보면 팔면 빨간색 안 보여주는 파란 것만 계좌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쌓이면 뭐 한 백화점처럼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 다 마이너스인데, 요것도 시장이 좋을 때는 어쩌다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빨간색 때문에 이거 팔아먹는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 나쁘면 보통 이게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30, 좋은 거는 마이너스 30, 나쁜 건 마이너스 70 요렇게 배열이 되니까, 예,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일을 안 겪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제 늦게 올려드리는 바람에 댓글 확인이 적어서 좀 빨리 넘어갔는데, 왠지 좀 섭섭한 마음이 약간 드는. 그 섭섭한 게, 댓글이 적어서 섭섭한 게 아니라, 뭔가 이 댓글을 통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이걸 줄이기 위한 건 다른 분들의 사례를 많이 접하고 체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누군가 나와서 이러지 마, 저러지 마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망가지는구나. 빨간색만 보고 팔았더니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뭐 요런 것들, 요런 걸 잘 인지를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올려주시면 다 같이, 저는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런 걸 다 떼가지고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런 게 뭘 봐야 돼요? 어떤 게 중요한가요? 이런 거를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참에 그냥 말씀을 드리고, 요런 계기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니까. 예, 그 부분이 약간 오늘 조금 적었다. 예. 근데, 어쨌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종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 이제 택배 관련해서의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새벽 배송도 정착이 될 거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야간 배송도, 심야 배송도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체력이 좋은 분들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체력하고 또 어떤 돈하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똑똑한 분들은 머리랑 돈이랑 바꾸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운하고 돈하고 바꾸고,
뭐 등등 이렇게 돈하고 바꿔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정말 건강하고 잠도 없고 이런 분들, 그리고 가족끼리 해가지고 뭔가 이런 체제에 맞출 수 있는 택배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이면 일감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체력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심야 배송, 뭐 야간 배송 이러다가 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금 총파업이 있는 상태입니다. 택배 노조에서. 그래서 지금 겨우 택배 노조의 총파업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봉합을 한 상태인데, 뭐 분류 작업도 해방이 되고, 뭐 심야 배송 이런 것도 좀 체계를 잡아가고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봉합이 된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택배비가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약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 가는 것보다 온라인이 더 싸고 가격이 싼데 택배로 해도 무료 배송도 많고 택배비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심지어 뭐 밖에 안 나가도 집에서 받을 수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왜냐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는 길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마트 들러서 사실 수도 있지만, 뭐 저도 이제 외부 일정이 많아가지고 옛날하고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뭐 심지어 많을 때는 한 2달 동안 집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때 생각하면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입니다. 뭐가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큰 일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래서 그때도 친구들이 정말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그 보기로 해놓고 전화 통화할 때는 그래 그때 보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면 가기 싫은데, 그러다 갑자기 뭐 사정이 생겨서 약속이 취소가 되면 좋아 이런 생각, 요럴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키는 거, 마트 가서 사는 거랑 오히려 마트 가서 사면 더 빠르니까, 또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걸 선호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어떤 일로 봤을 때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나쁠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택배비가 지금 뭐 2,500원, 3,000원 하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나면 택배비가 5,000원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렴한 물건들은 오프라인이 오히려 싸진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마트는 요 택배 이 파업 봉합 이후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좋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성장성이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로 성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가 점포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점포를. 그러면 지금 보통 요 3개가 있습니다. 이마트가 있고, 롯데마트가 있고, 홈플러스가 있는데, 롯데마트 점포 정리하고 홈플러스 정리하면 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요 점포는 이제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가는 점포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택배비까지 오른다. 마트를 찾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아질 거다. 그러면 마트에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는 택배로 시키는 것보다 마트 가서 사는 게 좋으니까, 가격이 괜찮으니까. 그러면 마트 갔다 간 김에 뭐 라면도 사고 뭐 빵도 사고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마트에 어느 정도 또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외식을 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또 마트에서 식료품이나 이런 쪽으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신선식품 거점이 돼가지고 주변에 이제 배송을 하는 거, 택배비가 올라갈수록 이 신선식품 배송은 또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자체 인력 가지고, 자체 차량 가지고 식품 배송을 하는 거니까 택배비 주고 하는 것보다 또 이게 훨씬 싸게 먹히는. 그럼 가기 싫은 분들은 인근 이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방문했다가 그냥 하나씩 더 사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뭐
비비고의 CJ제일제당의 성장성, 그리고 트레이더스의 이마트의 성장성, 이건 다른 것보다 괜찮은 게 내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삭 망하고 뭐 밤새 갑자기 뭐 해외에서 뭐가 터져가지고 아니면 뭐 통상 마찰이 일어나서 타격을 보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밤새 발 뻗고 잘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지금 환경이 나쁘지 않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얘들도 뭐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하나 더. 그래, 요즘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거 팔고 낮은 거 매수한다던데. 아, 아직 기간이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네. 이때 집중 매수하고 좀 쉬고 있네. 1월 12일까지 해서. 쉬고 있는 동안에 잘 걷어 놓으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택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럼 다른 쇼핑주들은? 네, 롯데쇼핑. 흐름이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롯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롯데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잘하는 편입니다. 사람 내보낼 때,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내보낼 때 보통은 뭐 2년치 위로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보냅니다. 어떤 식으로 내보내냐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을 뭐 부산에 발령을 낸다든지 그럼 그래도 이게 또 나갈 분들은 나가고 나면 진짜 전쟁이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다닌 분들은 그냥 부산에 가서 타지 생활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부산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급을 낮춰가지고 발령을 내버립니다. 예를 들면 뭐 점장인데 갑자기 그냥 모 담당 쪽으로 발령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장 밑에서 막 사람도 부리다가 갑자기 말단 담당이 되니까 지금 웬만한 멘탈로는 이걸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쨌든 적자를 잘 내지 않는다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근데 저는 투자 관점에서는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보는 게, 롯데가 저평가되고 롯데쇼핑이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보다도 오래된 그 쇼핑의 강자니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배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롯데도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요거 하나, 어쨌든 지분율이 50%가 넘는데 이게 50이 넘어가면 주가 관리를 안 합니다. 네, 롯데 같은 경우도 보면 저평가로 치면 이마트보다 더한데 롯데쇼핑을 보면 순자산이 11조 6,590억. 그러니까 뭐 점포를 유동화시킨다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2,815억. 자산가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인데 내수 주고 자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주가가. 요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요거. 뭐 그냥 개인 회사는 다름없으니까 지분율 61%면.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이마트도 뭐 저평가 상태이긴 하지만 이마트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28.56. 그것도 나중에 이명희 회장 지분 10% 상속받을 때 또 상속세 내야 되니까 그거 과정에서 지분을 또 팔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런 쪽에서 이제 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만약에 이마트가 지금 롯데쇼핑 수준으로 지분율이 적다, 저평가돼 있다, 그러려면 주가가 한 8, 9만 원 가야 됩니다. 롯데쇼핑 수준이라면 8, 9만 원 가 있어도 롯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마트는 돈 갖고 있는 데서 이 지분을 장내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경영권 내놔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자기네들이 취득한 가격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 넘는 종목과 아닌 종목의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길게 했는데 아무튼 택배 관련 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아까 보려고 했던 거 SK하고 그 기관 투자자들 저거 최근에 매집하는 종목들 보면 예, SK 주가 흐름 좋습니다. 뭐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르고 이 지주사가 오르는 것은 어쨌든 오를 종목이 없을 때 예, 올라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대 최고 수준에 지금 주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 게 이제 시가총액 23조인데 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SK는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SK가 있고 SK텔레콤이 있는데 SK텔레콤 밑에 SK하이닉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가 돼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고 싶을 겁니다. 그럼 SK텔레콤을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이렇게 나누고 이 지주회사를 SK랑 합병을 시키면 SK가 SK하이닉스를 직접 지배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병하는 거야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SK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25%가 넘기 때문에 이 자사주하고 SK텔레콤 지주회사하고 교환을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고도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SK의 가치를 생각하면 배당도 늘 거고 이런 걸 생각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단기간에 좀 과하니까 그리고 이 지금 과열권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오버슈팅의 기미가 있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지금 들어가긴 좀 무리네. 그렇지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비록 내리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까지 샀는데 뭐 지들이 안 올리고 어떻게 하겠어?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아연 방향을 정하고 완만하긴 한데 방향을 지금 이렇게 정한 상태입니다. 방향 정하고 요 변동성이 커지는 세기형이라고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누적 매수 금액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고려아연을 당할 데가 없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업체니까 재고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재고가 가격이 올라갑니다. 제품 가격에 당연히 반영하는데 이 재고는 원래 쌀 때 샀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세 차익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뭐 제품을 찍어낸 재고가 아니라 원자재 재고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뭐 당연하게도 뭐 이게 제품에서 차지하는 원자재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심지어 뭐 제품을 찍어내는 거라도 똑같습니다. 아연으로 뭐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또 가격 상승을 제품에 반영을 하니까 요 재고 자산은 가격이 오르는 재고 자산이다. 그러면 고려아연이 재고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거의 2조 원 가까이 재고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2조 원 가까이 갖고 있고 이 가격이 10%만 올라도 2천억을 버는 구조다. 예. 이거는 뭐 원자재 가격 상승에 거의 뭐 확실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포스코는 얼마나 철강 제품 가격이 잘 오르지는 않지만 포스코는 재고가 9조 정도 되니까 외형으로 보면 고려아연이 시총 8조에 2조 포스코가 22조에 9조 그러니까 포스코가 약간 더 혜택을 보는데 포스코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르는 철강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고려아연의 매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고 자산이 이런 원자재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원자재 가격 오르면 재고도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제품 근데 그게 원가랑 큰 뭐 변동이 없는 원료 가격이 거의 포함이 안 되는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회사의 재고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제품 안 팔리는 순간 저거는 바로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고려아연도 그런 점에서 지금 수혜도 명백하고 그리고 금, 은, 귀금속 가격 영향도 받고 달러 풀기 시작하면 금값이 안 오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SK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몫이라고 본다면 앞으로가 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쁘지 않고 괜찮습니다. 예,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받고 CJ제일제당으로 가서 네, CJ제일제당 양호한 흐름이고 뭐 역대 최고가 가까워지고 있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역대 최고가 구경 안 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CJ제일제당도 약점을 꼽으라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높다는 건데 최대주주 지분율이 비록 50%는 안 되지만 45.5에다가 뭐 자사주 이거 의결권이 없으니까 자사주는 빼면 실질적으로 46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의 47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경영권을 뺏길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정말 뭐 어떤 굉장한 이슈가 없는 이상. 예,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가 관리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역대 최고가 근처지만 가치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비비고의 선전에 의해서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기에 이제 4천억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나는데 분기 4천억이면 뭐 연간 기준으로 1조 6천억. 그럼 실질적으로 뭐 그냥 대충 계산해서 시가총액 16조가 적절한데 지금 6조 6천억입니다. 오,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아서 주가에 조금 신경을 덜 쓰는 편이다. 그래서 지금 할인을 받고 있고 그 할인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보고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까지 더해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아주 뭐 시원하게 뭐 100만 원을 간다든지 사실 100만 원 가도 고평가 아니지만 100만 원을 가도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진짜 시장이 아주 뜨거워져야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으로 가서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 뭐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용하고 아마 3월 말까지 중소형주들은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중소형주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3월 말 감사보고서 시즌이 지나면 이제 뭐 감사보고서 한정 대기업들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작은 종목들은 갑자기 뭐 감사보고서 한정 이런 거 떠가지고 뜨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보통 1월에서 3월은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중소형주가 강했던 장세를 보면 4월입니다. 4월. 그래서 한 3월 말까지 이제 한 2달 남았는데 3월 말까지 원금 잘 지키고 있자. 왜냐면 뭐 시장 좋다 해도 어차피 지금 뭐 기아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삼성 SDI 자, 여러분들 삼성 SDI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시총이 54조 4천억 자산 가치의 거의 이제 4배가 넘습니다. PBR 4배가 넘었으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의 한계가 왔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그냥 등가 교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 SDI의 순자산이 지금 한 13조 정도 됩니다. 회사 가치가 그러니까 13조 원입니다. 이익 이런 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3조 원인데 54조 4천억입니다. 그럼 이거를 삼성 SDI가 지금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54조 4천억짜리가 될 거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실적이나 성장성을 가지고 요 주가가 올라가고 가점이 부여가 되는 건데 이미 이게 4배나 됐습니다. 1년에 1조씩 벌어도 삼성 SDI가 적정 가치가 되려면 40조를 벌어야 돼요. 40년이 걸립니다. 1년에 1조씩 벌어도. 그리고 1년에 10조씩 벌어도 4년이 걸립니다. 10조가 될 수도 없지만 10조 원을 벌어도 4년이 걸린다. 이거를 언제 이 가격이 계속 4년, 5년 유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살 수 있느냐 하면 어차피 못 들어갑니다. 기아차?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보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못 살 거. 심지어 뭐 저는 예전에 일찌감치 팔아먹었던 S&T 모티브, 예, 5만 원을 팔았나 5만 5천 원에 팔았나 팔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며칠 상간입니다. 제가 5만 5천 원에 판 것 같은데 이때 5만 5천 원에 판 거를 돌이킬 수 있는 게 불과 4일 전에만 해도 안 팔았다 생각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과 4일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리 돌아오면 어쩔 건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올라가는 종목 보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고, 여러분도 그거 못 사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없고, 중소형주들은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에 보통 재미없는 흐름이 많고, 주가 내린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시기에는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시원하게. 그러면 이것도 못 사고, 갖고 있는 것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엉뚱하게 괜히 이거 한번 찔러볼까 저거 한번 찔러볼까 하다가 손실 나버리면 나중에 4월 달에는 중소형주에서 유동성 장세가 조금씩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괜히 진짜 사소하게 샀는데 잠깐 먹고 나온다는 게 물려가지고 3월달 4월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금을 잘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